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벌써부터 달아오르는 대선 레이스 정치 토크 코너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본격 대선 채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뭐 홀가분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죠.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네. 이 전 대표 아쉽거나 홀가분한 느낌은 없다. 지난 3년 소설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이제 사실상 대선 도전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은 아마 이번 주 안에 할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보통 시원섭섭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원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다. 뭐 그런 거 같고. 우리 나이 되면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가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데 허무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3년이 정말 뭐 우여곡절이 뭐 엄청 많았죠. 네.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기 개인에게 또 개인과 더불어서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 그에 제일 대한 큰 일은 뭐였습니까? 계엄 선포. 재판이죠. 아, 재판이요? 네, 죽었다 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반복되었으니까 뭐 정치라는 측면을 떠나서 개인적인 소회가 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으로서는 파란만장한 건데 이것이 이 국가 발전, 공익, 나라의 공적 공공선, 공익과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인의 삶이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3년 동안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또 다르게 보게 만든 측면들도 또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앞날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이번 주에 출마 선언한다 그러는데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까?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마 대체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얘기들 묶어보면 뭐 회복과 치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뭐 네. 이런 정도가 이제 핵심 이슈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만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거슬러 보면 2017년에는 성남의 한 시계 공장에서 했고, 네. 그다음에 그건 이제 자기 정치 고향이고 아닌가요. 네네. 그다음에 지난 2022년도 선거 때는 그냥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동영상으로 했고, 이번에도 동영상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이 내란 극복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지점을 할지 뭐 등등 이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 공개가 되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대표는 좀 굉장히 담담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발언도 보면 진짜 뭐 본인 입장에서는 소설 드라마틱한 한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이재명 죽이기, 한쪽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버티기, 뭐 이런 두 가지 축이었는데, 글쎄요, 아이러니하게도 뭐 공격적이었던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인고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홍익표 의원님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 이게 이제 현실성은 상당히 예. 양쪽 다 떨어진다고 이제 보이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 원내대표가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대선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원래 보통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전임 정권, 기존 정권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 아니겠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정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있다면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항상 누가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려는 사람에 대한 인물론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책임질 일은 도리어 정부 여당,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까지 오는데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이 작지 않죠. 본인 뭐 체리 따봉 주고받고 하면서 누구예요? 이준석 전 당대표 몰아내고, 그다음에 당이 제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차단하고, 윤 대통령이 저렇게 이 독선과 독주, 그리고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탄핵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친윤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친윤 중에서도 몇몇 핵심적 당직을 맡고 주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책임지고 자숙해야 될 상황인데, 본인이 더 떳떳하게 나서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남들 보고 뭐 대선 출마하지 마라, 뭐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네. 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 해외 출장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오겠다. 2박 4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조희진 의원님 보시기에 어쨌든 확실한 일강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상당히 좀 해외 출장 가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좀 흔치는 않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네. 이제 경제 대통령이죠. 네.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어필을 하려고 했던 측면이 아닌가. 경제 대연정, 그다음에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뭐 이런 걸 예. 내세웠습니다. 예, 근데 뭐 이례적이죠. 외국 나가면서 공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백을 딱 메고 외국 예. 나가가지고 지금 통상 전쟁 상황에서 경제 통으로서 뭔가 성과를 가져온다든지 네. 희망을 가질 만한 지렛대를 마련해가지고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딱 이야기하면 그건 탄력이 붙고 동력이 생기는 건데. 네. 그거는 나가면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다들 차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은 국민통합 이야기하면서 이순신 충무공동상 앞에서 했고 예. 또 우리 당의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개헌 반대하고 탄핵 찬성했던 것을 이제 기조로 삼으려고 하는 메시지 같아요. 그 장소를 국회 그 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그 현장에서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그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민주당 안에서 국민들이 이 눈길을 줄 만한 네. 그런 그 의미 있는 경선이 이루어지려면 나머지 후보들 개개인의 경쟁력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전에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이재명 대표도 많은 실수를 하고 비판도 받았으니까 그때마다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고 그거를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명분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그걸 가지고 도전하고 또 혼자도 안 되니까 그건 여러 사람들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연대해서 도전하면 이게 국민들이 한번 눈길을 줄만 할 텐데 이게 없었다. 지금 와서 그런 축적이 없이 예. 이재명이 안 되고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관심을 끌 수 임팩트가 있을 수 있을지 있나? 예, 예, 좀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예. 자, 제가 그냥 보기에는 왜 인천공항에서 했을까? 그냥 경기도청에서 하고 가도 되는데 아마도 그냥 느낌상으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당신들은 이렇게 국내에서 막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나는 국제 감각을 갖추고 어떤 미국의 저런 관세 전쟁이나 이런 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경험과 경제적 노하우나 뭐 좀 차별성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려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정작 홍익표 의원님한테 궁금한 거는 정말 이제 좀 볼만한 경선 또 분명히 일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선다운 경선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뭐 경선다운 경선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예, 근데 그래도 게임이 예. 된다 뭐 예. 이런 경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떤 승패 예. 누가 1위를 할 거냐 이거는 큰 의미 없는 경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네. 뭐 거의 결정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후발 저 2등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그 성과를 거둘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동연 지사 나왔으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인천공항에서 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나는 정쟁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 네, 네. 그 경제관료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내가 네트워크 있고 국가적 그 중대사 이 미국의 통상 전쟁과 관련된 이런 압박 속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해내려고 해서 미국까지 간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고 경기도청에서 하면 아무래도 자기 홈그라운드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어차피 지금은 세과실에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필마. 나는 오직 혼자 네.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달랑 서서 그 공항에서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승패를 떠나서 의미 있는 거는 본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래 비전을 갖고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 전문가라는 걸 강조할 것 같고 특히 위기 때마다 경제 전문가라는 부분도 강조될 것 같고 더 나가서 김동연 지사의 가장 큰 약점은 아직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식구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 때 입당을 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점입니까? 장점입니까? 단점이죠. 단점이에요, 당내 선거에서.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여전히 그 민주당에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영입돼 온 관료 출신 정치가 이제 도지사, 네. 행정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잘하면 김동연이란 사람도 우리 민주당원이구나.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주목해야 될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전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다음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식구구나. 민주당 당의 한 가족이구나. 이런 느낌을 어떤 정서적 연대, 유대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김동연 지사는 꽤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되돌아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나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내에서 주자들이
이런 뭐 네거티브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세요? 예, 그 네거티브에서 이긴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결국은 약자가 하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에 주력해가지고는 그 상대의 표를 적게 나올 수는 있지만 자기 표가 늘진 않거든요. 근데 또 네거티브가 약자인데 완벽한 약자가 아니고 좀 약간 비슷할 때 약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그러면 네거티브를 잘 안 해요. 그렇죠. 모든 선거는 포지티브한 거고 네거티브 같이 씁니다. 네네.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다만 선거의 중심이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한 내가 어떤 후보고 나의 정책이 어떤 거고 이런 게 가야 되는 거지. 자, 그게 주가 아니고 네거티브가 주가 돼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그냥 그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데 네. 옆집 물건보다 내 물건이 좋아요가 아니라 저 물건도 나쁘지만 우리 물건이 덜 나빠요. 이래가지고 물건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거티브가 주가 돼가지고는 이긴 후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질문은 조혜전 의원께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개헌이 이제 꽤 화두로 떠오른 듯하다가 오늘 뭐 우원식 의장이 뭐 철회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어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개헌을 가지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이렇게 약간 구도가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이슈로서의 동력은 좀 잃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세요? 동력을 잃었죠. 예. 물론 이제 이야기들은 다 하겠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뭐 이미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4년 중임 개헌 또 다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주자들마다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은 내놓을 텐데 이게 이슈가 되거나 변수가 되기는 어렵죠.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관심 가지려면은 실현 가능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 개헌이 될 수도 있겠네라고 돼야 되는데 이번에 다 봤잖아요. 그 전에도 봤잖아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공약해놓고 당선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 게 벌써 뭐 대여섯 차례 됐을 거예요. 다 합하면 한 20-30년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거의 이례적으로 각 당의 후보들이 거의 다가 개헌하자고 그러고 네. 정계 원로들도 전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나 또 헌정회 같은 그런 원로들까지도 달아서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하자. 대선 전에 하자. 새 헌법으로 대선 치르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안 됐잖아요. 안 된 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이 대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지금 뭐 백날 뭐 다른 사람 만장일치라도 한 명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네. 이 대표 할 가능성 없고 되면 더더욱 안 할 거고. 네.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리가 없고 유일하게 개헌이 가능하려면 이 대표가 낙선하는 경우. 낙선하는 경우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후보들은 다 지금 개헌론자거든요. 적극적인 개헌론자거든요. 바깥에서도 다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가 낙선하면은 이 대표도 개헌론으로 개헌하자고 돌아설 거예요. 왜냐하면 그 5년을 그냥 기다릴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현상 타파를 하려고 하고 새 정부의 임기를 단축하든지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할 거고 그중에 중요한 고리가 이제 개헌일 테니까. 네네. 그 경우는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가 당선되면은 개헌은 5년 동안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네. 자, 홍익표 의원님. 예, 네. 그 개헌론을 국회의장이 좀 너무 뜬금없이 제시한 건 맞죠. 일요일날 갑자기 그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를 네. 모아가지고 갑자기 특별회견에서 대선과 그 국민투표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했을 때 사실 여의도에 조금이라도 알만한 뭐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 뭐 이런저런 그 알만한 사람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촉박해서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는 두 가지 안이 충돌할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한 가지 안. 이 안에는 이제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4년 중임 예. 을 하자는 거에 이견이 없는데 그 내년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 28년도 총선에서 대선을 함께 치르자 임기 단축인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죠. 그럼 한동훈, 오세훈, 뭐 우리 당의 김경수, 김동연 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홍준표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 2030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임기가 그 시기가 되게 맞아요. 대선하고 총선이. 왜냐하면 첫해 그 수요일 날 그 보통 지방선거라니까 거의 6월 3, 4일 이때 맞습니다. 예,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자. 이게 아마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내용을 공약을 걸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떤 시기의 문제지 개헌이 이루어지고 7공화국은 반드시 문이 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어제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성, 본인은 뭐 사법 리스크 없고 깨끗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본인의 스토리 7년 동안 공장에 있었고 노조위원장 했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 공직자는 뭐 어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평소에 많이 했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김문수 전 장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그 김문수 장관 물론 이제 저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지만 네. 나오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지킨다. 예. 뭐 심하게 하면 지금 탄핵 얘기하는 거는 뭐 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그 차기 대선과 관련된 조기 대선 나와도 좀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근데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16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됐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분들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좀 의외죠. 왜냐하면 약간 자숙하는 분위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뭔가 조용하게 모색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인데 이거는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뭐 이미 준비된 그 후보들처럼 다 뛰어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보겠죠. 지금 보수 당내 경선에서는 이 보수층 강성 네. 보수층의 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씁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본선 경쟁력에 대한 당내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에 과연 그 호소력이 있냐, 네네. 중도층이 과연 김문수 장관을 이재명 대표보다 더 찍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김문수 장관이 어쩌면 마지막에 중간쯤 돼서 꺾일 수도 있는 변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질문을 제가 이제 조희진 의원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중도층 흡수 뭐 확장성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되게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품으로서는 그런 염려할 필요 없고 예. 얼마든지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살아온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인품이 그렇고 아시는 것처럼 아주 젊었을 때는 좌파였고 네. 그래도 이제 중간에는 진보적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인생 중반기부터 후반기까지는 또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해왔는데 15대 누구라도 국회. 예. 모범적으로 했고 깨끗하게 했고 소신껏 했고 헌신적으로 했고 경기지사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분 이렇게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소신 있고 애국심 있고 헌신적인 이런 분을 중도층에다가 우리가 호소를 못한다면은 어떤 상품을 호소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잠재력은 충분한 그 후보고 만약에 경선에서 후보 된다고 하면은 이런 그 상품을 저 중도층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못 판다. 네.
그러면 당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외연 확장 소지가 있다. 본선 가면 지금까지는 본인이 뭐 이런 대선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 관리라는 거 별로 안 해서 뭐 누가 공격하고 누가 거군이 뭐니 해도 그냥 지나가서 그게 이제 고착된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후보가 돼서 본선에 나가게 되면 당이 그거를 책임지고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은 우리 김문수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네. 후보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네. 이재명이 안 된다라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하죠. 예. 좀 전에 그 권성동 대표가 뭐 이번 선거는 저 이재명 뭐 심판 선거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제가 생각난 게 문재인 정부 때 총선 그때 우리 야당이었거든요. 예. 역대 선거는 다 정권 중간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였는데 뜬금없이 그 민주당이 야당 심판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어요. 네. 우리 다 웃었습니다. 저기 정권 심판 선거지 어떻게 야당을 심판하냐고 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 버렸어요. 정권 심판해야 되는 정권 심판은 못하고 우리가 심판 당해가지고 져버렸어요. 야당이 심판 당했어요. 예, 우리가 예, 예. 졌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지난 선거 때 그 우리 거꾸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야당 심판 캐치프레이를 걸었는데 우리는 또 그걸 또 제대로 못했어요.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는 사람 판을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고 판을 뒤집는 거는 선수들이 하는 거지 어설프게 우리 따라 하겠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번에 다시 또 그거를 그 뭐 저 이재명 심판 선거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의문스럽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 표는 우리가 뭐 또 녹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 표는 우리가 뭐 또 녹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맡기면 잘할 거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면 그 국민의힘에게 다시 또 그 정권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 후보를 내세워서 이 새 정부를 만들면은 다른 구체적으로 저는 정치도 바뀌고 국민도 하나가 되고 그 새로운 그 선진 대한민국 우리가 갈 길이 열린다라는 것 갖다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거기에 우리가 승리의 희망이 걸렸다고 봅니다. 네.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 선언했습니다. 우선 이철우 경북지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할 수가 없고요. 다 그 지사도 두 번씩 이렇게 할 정도면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예, 또 할 정도면은 관록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인데 예, 유정복 다만 이제 인천시장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15명, 20명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잔치 났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야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면은 좀 문제가 있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뭐 컷오프 과정을 거치는데 많이 나온 것 자체도 좀 보기 안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왜 다 개개인이 다 고민 끝에 결단하신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로 컷오프 들어가거든요. 네. 지난번 어느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하고 그 다음날 컷오프가 돼가지고 1억인가 기타금 내고 선거운동도 못하고 바로 잘린 걸 보고 제가 황당한 걸 장면을 봤는데 지금 이번에도 3억 이내로 기타금을 한다고 그러니까 2억 아니면 3억일 텐데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단기 선거기 때문에 실제로 막 며칠 있다 컷오프 될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18일이 이제 컷오프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뭐 2억씩 3억씩 내고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도 할 정도로 저렇게 돈이 많나 부자 정당인가 이런 느낌을 주진 않을까 하는 거 기호 아닌 기호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다들 이제 좀 고민이 있고 결단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딱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경쟁을 하고 컷오프를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딱 한 번 정도 하고 그걸 2명으로 압축하든 4명으로 압축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경선을 치르는 게 맞겠다. 네. 다들 좀 고민들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짧게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크게 스펙트럼으로 보면 보수 쪽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예비후보 어제 등록하고 오늘부터 이제 저 영남 지역에서 유세 나섰다 그러는데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여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하는데
이거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면 사과하면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첫째는 본인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소위 그 윤 대통령과 그 친윤들한테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에 대한 인정과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달라 이런 얘기했죠.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친윤들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선 후퇴 내지는 백의종군 정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전제 조건이 돼야만 자기도 단일화든 뭐든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네. 그 앞으로 이준석 후보하고 그 국민의힘 간의 관계에서 핵심은 지지율 문제라고 봐요. 이제 그 지지율 문제가 얼만큼 그 변수가 되느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얼만큼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 간절해지는 쪽이 생길 것 같습니다. 미미하면 국민의힘이 별로 간절하지 않을 거고 네. 좀 높게 나오면 국민의힘이 간절해지겠죠. 네. 저 조희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짧게 좀. 뭐 사과를 부탁드릴게요. 할지 말지는 당에서 판단을 일이지만 최소한 성찰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쫓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오늘의 이 비극의 전 시작이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팔을 우리 스스로 잘라냈으니까. 그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끌어안고 내 지지 기반이니까 그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야 된다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내보내는 거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뭐 쓴소리 눈총도 많이 받고 그래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당 새로 만들고 했을 때 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가지고 이 대표가 너무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 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민주당하고 완전 그쪽으로 할 생각이 아니라면은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라. 언젠가 돌아올 걸까지 생각해서 하라. 그런데 그때는 탁탁 잘랐어요. 네. 잘랐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여지를. 완화가 된 것 같아서. 예. 한마디만 제가 하면 예, 홍익표 그때 의원님. 체리 따봉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뭐 좋아했던 분 중 한 분이 바로 그 당시에도 원내대표였고 지금도 원내대표인 권성도 의원입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비극이. 네, 퇴근길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가 혼잡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 성수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한남대교 지나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같은 방향 강변북로입니다. 일산 쪽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요. 반대 구리 방향도 마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발안까지 정체고 다시 매송역에서와 또 광명역부터 이동량이 많습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선 시흥 쪽도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마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다부터널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또 이 구간 교통량도 늘면서 짧은 정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대선 경선 일정을 오늘 밝혔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 일정 공고하고 후보 선출 전당대회는 다음 달 3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달 4일이 아마 그 공직자 사퇴의 시한인 것 같은데 조혜진 의원님. 바로 전날 그래도 전당대회 여는 게 그게 여러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을 좀 고려한 측면도 있나 봐요.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래요? 예. 네.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딱 그 날로 이렇게 된 거는 홍준표 시장은 사퇴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과 관계없이 나머지 분들은 그런 의사표명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간에 레이스 하다가 그냥 옷을 벗는다든지 아니면 드랍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은 당으로서도 굉장히 전력 손실이기 때문에 네. 뛰는 것까지는 보장해 주는데 안 될 경우에 보궐선거를 만들지 마라. 그것까지 만약에 선거 치르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배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제 본인의 연세도 있고 예. 내가 마지막 배수진을 친다 이런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대구시라는 게 만약에 선거가 치러져도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수도권 뭐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 데는 예. 해가지고 또 한
또 뺏기면 그게 또 책임론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자 조혜진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 차단하기 위해서 이른바 명태균 방지 조항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명태균 방지 조항이 뭔지 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뭐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각 주세요. 후보 캠프에서 경선 기간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네. 반드시 당에다 보고를 해라. 기조국에다 보고를 신고하고 해라. 예. 투명하게 해라.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번에뿐만 아니라 뭐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늘 시끄러웠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홍보성 여론조사 하는 거. 이게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조사 형태를 취했지만 그게 여론조사 목적이 아니고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 예. 그건 그 본질하고 관계 어긋난 게 일탈한 거죠. 예. 그다음에는 여론조사를 약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언론에 알려가지고 거꾸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거. 이건 늘 문제되어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게 문제가 되면은 공정성 시비도 있고 불복 시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차단하자. 네. 그런 측면에서 당에 신고하고 하고 당에서는 그걸 워치하겠다. 조금이라도 뭔가 그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이 개입되면은 바로 조치하겠다 그런 그 의지 표시죠. 네. 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조혜진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 선관위가 이제 경선 룰 어떻게 할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예. 기존 당내 경선 룰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예. 그게 뭐 예비 경선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50이 기본 틀이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또 손을 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룰.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 뭐 아주 좀 많이 바꾸자는 분은 유승민 후보처럼 완전 국민 경선제로 가자는 분도 있고 예. 안철수 후보처럼 국민 부분을 좀 더 넓히자. 5대5가 아니라 뭐 6대4 아니면 7대3 이렇게 넓히자는 분들도 계신데 예. 어느 쪽이든 간에 시간도 없고 후보는 많고 합의를 해야 이게 되는 건데 쉽지 않아 보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 조정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미세 조정 정도만 괜히 가능한데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놔두는 게 낫다 이런 거 아닐까 큰 싶어요.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네. 자,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이렇게 막 뭐 15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장 한 일주일여 후에 금요일 날 이제 컷오프 발표되면 거기서 뭐 4명이 될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결국은 또 합종 연행 같은 게 이럴 경우엔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전망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컷오프된 사람들 경우에는 나는 뭐 누굴 지지하겠다, 네. 지지하겠다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뭐 비일비재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뭐 제 입장에서 그래요. 그냥 국민의힘이 네. 그 저희들도 보면 그 옛날 우리 그 정당이 어려울 때는 그 유력한 후보가 있고 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르는 그런 당은 사실은 변수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어차피 지금 그 본선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판세 자체가 구도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할 때는 자꾸 변수를 만들고 흔들어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이하게. 특히 그게 지금 현재 지도부 자체가 친윤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일종의 옛날에 우리 그 어떤 그 방송사에서 뭐 나는 가수다든지 요즘 네. 나는 뭐 트롯 가수 경연 이런 경연 대회 같은 걸 해서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안으로 네. 국민의 주목을 끄는 경선 방식.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그 뭐 흔히 말해서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뭔가 이게 그 판 구도가 흔들리고 저쪽 판이 재밌네 이런 변수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이나 그쪽 전략 가면 그냥 무난하게 질 거냐. 뭔가 판을 흔들 수 있는 요소를 해볼 넣는다. 때까지 다 해보고 예. 질 때 지더라도 해보겠냐. 이 판단을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냥 무난하게 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통 진보 진영에서 지금 이제 여권 야권이란 용어를 우리가 쓰기 어려워졌으니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당내 일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오히려 이게 보수 진영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네. 판을 흔들고 뭐 지금 뭐 그동안 관록 있는 분들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판을 흔들어서 누가 나중에 여기 그 본선 후보로 선출이 되건 어떤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뭐지?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지금 조혜진 의원?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기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국민들이 또 컴팩트하게 바라보고 반응하고 하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예. 절대 시간 자체가 작아서 선관위나 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란 없이 예. 이 원만하게 관리하는 것만 해도 좀 벅차다고 느낄 거예요. 좀 뭐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수를 만들어내고 파란을 일으키고 또 그 판을 막 그냥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역동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선거 전략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네. 하던 사람들이 하고 그걸 해보고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잘못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면서 그 감동받는 거는 깨질 듯이 보여 하면서 유지되면서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진짜로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연출의 힘이잖아요. 그 리얼리티처럼 예. 사실은 연출이지만 리얼리티가 느껴질 정도로 거의 그 위기 최접점까지 낭떠러지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건 대단한 관리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걸 늘 해보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근데 그 옛날에 그 한나라당 시절이나 네. 이때 보면은 늘 민주당보다 그 한나라당 시절에 굉장히 역량이 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러워했던 게 우리 민주연구원보다 그 여의도 연구소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그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중론이었고. 네. 예,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판을 뒤집는 기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옛날 제가 보기엔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게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킬 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정말 그 총선 승리하고 대선 때까지 할 때 보면 제가 경제민주화. 예, 경제민주화하고 뭐 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하고 경제민주화, 네. 민주당 이슈까지 끌어안으면서 보수가 따뜻한 보수, 뭐 그 약자와의 보수, 뭐 이런 그까지 내걸면서 승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역량이 다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그때가 보면은 그 이전에 선거 때도 그렇고 당의 실질적인 리더가 네. 모든 걸 정권을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정권을 넘기고 맡기고 당신들이 한번 해보라라고 됐을 때 백가쟁명이 펼쳐졌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누구도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이라는 게 문제죠. 이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28분 동안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근데 이 와중에 한덕수 차출론이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법 나오나 봐요. 예.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이게 판을 흔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앞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고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반대 여론에만 가지고는 이길 희망이 없다. 네.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도 불만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도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이게 모든 판이 제대로 정리되고 새 판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후에는 이런 혼란과 분열 대립 이런 거 좀 정리되고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선진국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맨날 네. 이렇게 치고받고 투닥거리고만 살 거냐 조마조마하게 살 거냐 정치가 맨날 이래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한 그래서 판이 새로 짜여지고 새로운 이 안정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걸 기대하는 그런 네. 리더십을 기대하는 그런 층이 사실은 이 키를 쥐고 있는 건데 그런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한덕수 대행이 아닌가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분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당의 경선에 참여하시든 그런 뜻이라 아니면 이거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후보 단일화를 하든 그렇게 해주시면은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리스크고 인생의 마지막 네. 자기 인생에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50년 공직 생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평등탑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마지막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고민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당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홍익표 의원님은 한덕수 차출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이 반면교사 역사적 사례를 좀 보면요. 네. 성공하지 못할 거로 봅니다. 왜 아, 그러냐면 대통령이란 직책이 주는 안정감이 줘야 된다. 이건 저도 동감해요. 근데 안정감을 주는 것과 노쇠한 이미지는 다른 겁니다.
뭔가 역동성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그 정책이나 어떤 언행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거하고 이미지 자체에서 너무 올드하거나 노시한 이미지 주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우리도 민주당도 실패한 게 뭐겠어요? 2007년도에 당시 행정의 달인이라고 했던 고건 총리 바라보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실패한 게 있어요. 벌써 그 3년 전에 반기문 총장 바라보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출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이미지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생각에 안정적인 총리형 이미지하고 뭔가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카리스마적인 이미지 그리고 뭔가 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뭐랄까요 어떤 사령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사령관으로서의 이미지 이거는 총리로서 주는 안정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후임 2명 지명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주로 이제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대선을 2달도 안 남겨놓고 임명한 그다음에 특히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뭐 윤 대통령 친구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계엄 선포 다음 날 뭐 안가 회동이라든지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더더욱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을 한번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이게 결국은 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50년 이렇게 신중하게 해온 한 대행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역시 향후 권력 구도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행정권을 갖고 가는 건데 그다음에 입법부는 민주당이 기존에 장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가면은 또 헌법재판관이나 뭐 대법관이나 추가로 이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이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과도한 그 권한 대행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건 또 자기 입장하고도 안 맞잖아요. 본인이 원래 국회 추천목까지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를 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도 임기 말에 가면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주저해요.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감사위원 2명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현직 대통령과 그건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었어요. 임명 다 그 권한대행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시 당선자였던 윤석열 그 당선자 측과 청와대가 상의해서 감사위원 1명씩 추천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저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함부로 쓰지 않는 임기 말 인사권을 권한대행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잘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이 어떤 거냐 이거를 어떻게 보냐는 거거든요. 조희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가지 같아요. 예. 첫째 단기적으로는 본인이 탄핵으로 발이 묶여 있었던 그 시기에 국정의 그 혼란 예. 이거를 보면서 느낀 점 그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최상목 부총리도 지금 경제사령탑인데 통상 전쟁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 사람을 지금 탄핵 올려놨잖아요. 네. 법사위에 올려놨고 본회의에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 최상목 부총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에 안 들면 줄탄핵하고 전체 내각 전체를 총탄핵할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그걸 말로만 우리가라고 할 수 없는 게 민주당 말해놓고 했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최대행으로서는 우리 한 대행으로서는 자기 마지막 임기에 국가가 완전 대혼란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네. 탄핵도 문제지만은 그나마 헌재가 9명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이번에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심리해가지고 결론 내려서 그 직무 복귀시켜주면 그나마 이게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는데 네. 6명밖에 임명 안 하면 6명이 남아가지고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이 한 네. 당이 입법권, 사법권,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네. 한 사람이 모든 이 국가 권력을 다 지휘고 가는 체제는 이거는 결국 전체주의 체제거든요.
그거는 한 총리뿐만 아니라 한 총리가 그런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대선에서 그걸 같이 고민하면서 투표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켰을 때 나라의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권 분립이 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될 것인가 이 고민들 다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049 하나님, 서울 시내버스 6633번 운행 기사입니다. 라디오는 KBS, 뉴스레터 K. 오늘의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유익한 방송에 오늘도 승객들과 함께 청취하며 즐겁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율은 당연히 으뜸이겠죠. 여기 말맛이 있네요, 기사님이.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유찬이의 어린 시절은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3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과 12살 되던 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찬이의 마음속엔 큰 상처가 남았는데요. 고모는 외롭게 남겨진 유찬이를 끌어안았고 지금까지 엄마와 아들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모의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듯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온 유찬이. 수급비로 생활하는 고모의 상황을 알기에 유찬이는 최대한 무료 강의를 찾아서 공부해 왔는데요. 그런 유찬이가 대견하고 고맙기만 한 고모. 좀 더 뒷받침을 못해주는 어려운 현실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꼭 고모께 효도하고 싶다는 유찬이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경북 일부는 내일 늦은 오후에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은 5mm 미만으로 양이 아주 적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보됐습니다. 이후 내일 차츰 맑아지면서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주말인 글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온 뒤 일요일까지 곳에 따라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경상권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도 경상권 중심으로 발효돼 있고요. 일부 전라권에도 내려져 있고요. 제주에도 간혹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4도에서 13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9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19도까지 예보되어 있는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역시 15도에서 23도 분포로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비가 내리긴 해도 토요일까지는 기온이 크게 꺾이진 않고 차츰 내림세를 띠다가 일요일 낮에 서울이 11도에 그치는 등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수도권 등 중서부 쪽으로 대기질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는 25%입니다. 보복 관세로 맞선 중국의 관세율은 104%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미국의 상호 관세 시행과 미중 통상 갈등 격화 속에 2023년 10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2,3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4% 내린 2,293.7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84원 10전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해 관세율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딜은 LNG와 조선업, 무역균형 등 통상 현안과 방위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안보 사항을 하나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조기 대선 전국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경선 후보가 두 자릿수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대선 레이스 초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과 개헌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신동욱 의원과 함께 조기 대선 전국의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6.3 대선 앞으로 꼭 55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대통령 파면 뒤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결코 국민의힘으로선 만만치 않은 선거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이번 대선에 임하는 당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뭐 선거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뭐 저희 당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 또 이런 또 선택까지 하게 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 당도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깊은 성찰의 자세에서부터 대선을 출발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재명 오늘 이제 사퇴했으니까 전 대표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또 마음들이 또 모여 있고 또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지금 저는 탄핵 국면에서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국민분들께 겸허한 자세로 좀 설득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호소해 보자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도전의 파고가 높습니다. 21대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의원님 보시기에 자. 과연 국민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인사를 차기 대한민국 지도자로 선택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극도의 혼란이 정치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정말 이제는 좀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도자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국민을 좀 올려다볼 수 있는 겸손한 어떤 미덕을 가진 지도자. 네.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국회든 굉장히 오만한 모습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비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안 하고 정치만 싸움만 하는 이런 정치가 돼버려서 정말 죄송스럽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좀 내려다보는 지도자가 아닌 좀 국민들을 올려다보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질 거고, 세 번째 뭐 좀 정책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정말 경제를 잘 아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저는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통상 파고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높고 대한민국도 그동안은 어쨌든 쭉 성장 가도로 달려오다가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 20, 30대들은 우리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공포감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인 시각보다는 좀 민생의 시각에서 좀 더 뭔가를 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지도자 뭐 이런 분이 선택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통합, 올려다보는 지도자, 그리고 경제를 잘 아는 지도자,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 말씀하셨고요. 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는 대선 얘기를 사실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 직후부터 사실 매우 빨리 대선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이었지만 물밑에서는 플랜 B에 대한 준비나 어떤 그런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무자급의 작업은 사실은 뭐 쭉 하고 있었고요. 네네. 물론 뭐 실무자급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 대선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정당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준비는 다 돼 있었고, 다만 저희가 지금 빨리 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거가 뭐 55일밖에 안 남았다는 점도 있지만 정치가 멈춰선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멈춰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충격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빨리 정상을 회복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비교적 실무자들은 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준비는 실무 차원에서 계속 되고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출사표 던졌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던졌고, 오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출마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계속 출마 선언하고 있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자, 일각에선 대선 출마하는 경선 참가자 규모가 뭐 20명 가까이, 뭐 10에서 15명 사이는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걸까요? 글쎄,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후보군의 지자체장 분들이 대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숫자가 갑자기 확 불어나서 저희도 이분들을 어떻게 다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느 분 한 분 개인적인 정치적 선택을 저희가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 나오시니까 저도 그 이유는 뭐 세세하게 다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나름의 정치적 이유가 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저희가 뭐 10몇 명을 가지고 다 경선을 하긴 어려워서 일단은 뭐 1차 컷오프가 되면 실질적인 경선은 일단 저희는 뭐 한 4명 정도로 지금 1차 컷오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다음 주 금요일 18일로 예정이 돼 있나요? 그 원래 원안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후보 등록을 원래는 이번 주에 끝내고 이제 다음 주 내내 이제 저 경선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후보 등록이 다음 주 화요일 15일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겠네요. 일주일 정도면 뭐 그 다음 주 뭐 화수 정도가 1차 경선의 디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한 4명이서 하고, 지금까지 아는 일단은 4명을 근로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뭐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실무급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고 또 여러 말씀들을 많이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던 후보들 쪽에서도 본인의 유불리를 생각을 하니까 또 4명 안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4명에서 잘랐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실 수가 있고, 경선 룰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큰 틀에서 1차 4명까지는 그냥 가지 싶습니다. 1차 4명까지 가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막판에 좀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2명으로 다시 줄이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원래 계획이 이제 4명을 2명으로 줄여서 그렇죠. 이제 사실상의 결선 투표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의견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2명을 둘 경우에 네. 경선이 자칫 가열되면서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뭐 적전 분열의 양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지나치게 자칫 잘못하면 뭐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와 반대했던 후보가 예. 2명이 싸울 경우에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 누가 적임자냐 이런 토론을 비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비전을 보여주는 경선이 되기를 바라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일을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경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네.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마련된 걸로는 이제 2명이 최종 경선을 하는 안인데 이 부분은 아직 뭐 다 확정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논의를 해봐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만큼 당에 아마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 1차 컷오프하고. 그러나 뭐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사실상 한 명으로 뭐 물론 덜러리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 김동연 지사도 나오시고 하지만 거의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90% 이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데 비하면 저희 당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국민들께서 저희 이 당의 활력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또 반면에 너무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의아해하는 국민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제가 아까 그 정치 코너에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인데 자 이게 본래 좀 앞서가는 데는 좀 안정적으로 그 경선 관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좀 이렇게 쫓아가는 데서는 뭔가 판을 흔들 좀 어떤 극적인 룰 카드나 세팅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요구하시기도 룰 하죠. 세팅도 그렇고 약간 판을 흔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 진영 야권 뭐 지금까지 야권이죠. 저기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좀 새로운 방식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조금 쫓아가는 보수 진영에서 그런 것들을 더 이게 시도하고 이렇게 막 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그 국면을 만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쪽이 너무 한가하다. 이런 또 지적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완전 국민 경선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보자라는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룰을 바꾸는 데는 적어도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또 전국이 열고 뭐 또 이런 거 있거든요. 절차가 있거든요. 예. 회의 소집하려면 사흘 전에 소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룰을 완전히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희 선관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조기 대선 행보 공식화했습니다. 뭐 대선 경선 캠프에 뭐라 그럴까요? 뭐 맡은 사람들, 직책을 맡은 사람들도 쭉 이제 뭐 보면은 통합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친명 계파 색채 옅은 인사들 이제 전면에 나서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여기가 이제 중도 보수 공략에 나설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이제 막 시작됩니다만 민주당 유력 후보의 조기 대선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 하면 우리 국민들이 기본소득, 기본사회는 분명히 각인에 잡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기본사회인데 갑자기 성장 뭐 통합은 물론 다른 측면입니다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친명계다 뭐 반명계다 또 극단적인 국회의 대립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온 분이 갑자기 성장과 통합 그러는 게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식상한 이를테면 선거 슬로건으로 생각하지 진정성 있는 그 어떤 철학이다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또 한 명을 뭐 장기간 속이는 것은 하지만 여러 사람을 장기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빌려온 철학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내 철학은 기본사회로 가는 것이다. 기본소득 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던져놓고 국민들에게 나를 선택해 주면 여러분들 더 잘 살게 만들어 드리겠다. 거기에 따른 나의 정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저는 대선에도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얘기하면 글쎄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닌데
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민도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네. 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게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국민들 잘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원래 정체성을 가지고 대선에 나오시는 게 좀 더 솔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앞쪽에서 이제 미래 비전 고 말씀 세 가지 비전 말씀하셨는데 좀 관련되는 질문입니다만 예.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이제 언급하면서 이재명 세력에게 절대로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점을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때리기만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미래 비전인데.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짧은 기간에 지지자들이나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실무적으로 이제 흔히 총선은 이제 그 중간 선거 성격을 띠면서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선거고 대선은 미래를 향한 선거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재명 대표는 온통 국민들에게 과거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과거에 그분이 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런 후보이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후보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굳이 지금 강조하지 않더라도 국민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선거만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지금까지 이르는 일련의 사태에서 이 보수 정당이 가진 그 실력 있는 정당, 그 경제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정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해 온 세력,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도 막 그 거대 야당과 싸우다가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들께 우리는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이야말로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주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가능할지는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의 체질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선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후보가 뽑힌다면 네. 정말 잘 좀 보여드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자, 곧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권한대행이 2달을 못 참고 저 재판관을 지명하냐 이러고 이제 이거는 월권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이죠. 몇 달 뒤에 대통령이 뽑히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뭐 기다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파동을 겪으면서 네. 이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이제 고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사고 또는 고리가 됐을 때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위임을 받는데 대통령이 거리가 되면 대통령이 이 권한을 이어받아서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설은 사고와 거리를 분리해서 사고는 어떤 적극적인 이런 행정은 못하지만 거리는 사실은 뭐 다수가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네. 없다 법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 늘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저희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헌재 구인 체제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이런 취지에서 맞습니다. 대행이 당연히 이제 임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 이게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에 대비해서 행정 입법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막 지명하고 하면 거기까지 어떤 민주당 색채로 이렇게 온통 뒤덮일 거를 염두에 둔 어떤 정부적인 판단이었다. 혹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어떤 그 관리인 저 행정 관료로서의 한덕수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 여러 관측이 막 나와요. 이 얘기를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어제 사실은 총리를 아주 잘 아시는 총리실 관계자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건 어떤 맥락으로 하신 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단언컨대
한덕수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료로서의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탄핵이 되면서 뭐 88일인가 석 달 가까이 대행으로서의 그 정상적인 업무를 못했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 미국하고의 문제도 지금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낮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린 숙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공직자로서 책임감이다. 이거를 정무적으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뭐 나중에 뭐 아니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다음 대통령이 그럼 이재명 전 대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이 보면 우리도 다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똑같은 말을 저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거를 민주당이 뭐 본인들이 당연히 집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고 한덕수라는 분의 어떤 관료로서의 일생을 꿰뚫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은 책임감이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그 대통령 대행으로서 아직 우리 국가적 큰 통상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통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괴롭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추진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어젯밤에 통화를 했다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옳다. 이거를 뭐 정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네네. 공적인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다. 그래서 마은혁도 임명하고 나머지 2명도 임명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저희도 사실은 마은혁 임명한 건 제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마은혁은 현재 재판관으로 자질이 없는 분을 왜 냈냐.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한덕수 대행은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논평을 냈습니다. 어제.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근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부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보시기에 대선 관리자 한덕수 대행이 선수복으로 갈아입고 뛸 가능성, 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도 전혀 모르겠고요. 예.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주말에 아마 지역에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뭐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본인에게도 그런 얘기들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달아올던 개헌 논의가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우원식 의장 본인이 국민투표 이제 동시에 하자는 제안 철회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요지부동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이번 대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개헌 논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나요? 그 이전에 코미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원식 의장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선 개헌 제의를 하면서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이제 이렇게 사흘 만에 공식적으로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장이. 네네. 왜냐하면 뭐 그게 호응이 없으면 뭐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 본인의 제의에 대해서. 이거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이 망신당한 거죠. 모양 많이 빠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다만 저희는 국회의장의 그 제의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 정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대선과 동시 개헌이든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개헌 대통령으로 가든 이 개헌을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민주당 그 소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친명 그룹들이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해서 개헌 제의를 한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철회를 시켰다는 거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다수가 정치권의 개헌이라는 숙제를 던져줬는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것을 화두로 던졌는데 사흘 만에 내부적인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공식 철회하는 이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미 권력을 잡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예. 개헌 질문 하나만 짧게 더 드리면 개헌의 핵심 역시 권력구조 개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왕적 대통령과 의회 권력 관계 어떻게 설정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신동욱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보는 맥락이 87년 헌법이라는 건 그 시대의 아주 특수한 산물이다. 직선제를 국민의힘으로 쟁취를 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뭐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그 장치도 마련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제는 그 헌법이 그 시대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보면 87년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불행한 대통령들이 더 많이 생기고 네. 또 이번에 보셨듯이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충돌했을 경우에 국가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개헌의 방향도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뭐 저희가 뭐 제왕적 권력을 좀 뭐 내려놓자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국회도 이제는 민주화 운동 시절에 만들어졌던 국회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번 개헌에서는 좀 상당히 내려놔야 되고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또 성장지향적인 이런 담론들이 좀 저는 헌법에 담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의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달라고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호소 하시겠습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을 꼭 좀 선택해 주시라고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요. 우리 2030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계엄을 통해서 이런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보다는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이대로 성장과 번영을 멈추고 후퇴하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냉철하게 보고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픈런 하면 우리가 개점하기 전에 이제 네. 가게 앞에 기다리고 서 있다가 네. 딱 문을 열면 냅다 달려가서 물건 사는 겁니다. 네. 근데 협상도 오픈런이다라고 하면 협상하려고 사람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하는 건데요. 네네. 관세부가 발표하고 나서 거의 70개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각국이 협상하느라고 미국 굉장히 4월달, 5월달 바쁠 것 같고 네네. 6월달까지도 바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70개 가까운 국가가 협상을 위해서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재확인했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가져오면 들어보겠다라는 것이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무역협상팀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대화할 의지가 있고 그래서 개별 협상 국가들은 그 나라의 시장, 수출 그리고 미국과의 적자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맞춤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무역 협상 외에도 다른 문제, 뭐 해외 원조라든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주둔 비용도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 이제 진행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네. 되는데 오픈런이니까 미국에 먼저 온 순서대로 협상하겠다. 이 영어로 하면 first come first service. 맞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먼저 어떤 나라가 먼저 협상하겠다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좀 고압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영어 기사들은 굉장히 좀 강압적이다. 기분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급한 사람이 간다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는 뭐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베센트 장관 얘기는 일본에 대해서 먼저 해주겠다.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먼저 빨리 왔기 때문이다라 말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었을 때 나라별로 입장이 달랐거든요. 유럽은 우린 협상 안 한다. 맞대응하겠다. 뭐 중국은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은 시종일관 우리는 계속 협상하겠다라고 말했었고 네. 가장 빨리 달려갔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일단 일본이 협상 우선순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해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의 협상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떤 나라와 먼저 협상할지 계획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그리고 교육 파트너들과 할 텐데 네. 일본, 한국 같은 두 나라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 근로자, 농민을 위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많은 양보를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건 협상하는 거니까 공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협상 여부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일단 일본, 한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 교육 네. 파트너들과 먼저 협상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시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자, 자신의 큰 흉은 보지 않고 남의 단점을 탓한다. 우리 네. 속담에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네, 그 제이디 벤슨 미 부통령 얘기. 부통령. 네, 젤렌스키 국가 대통령이 미국에 왔었을 때 네. 미국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서 면박을 줘서 좀 구설수에 올랐었거든요. 예, 예. 너무 좀 발언이 셌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관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중국 촌놈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 물건을 중국 촌놈들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단어로 페전트라는 단어 썼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시골에 있는 소작농,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땅도 페전트, 네. 소작농이죠. 네, 그래서 네. 뭐 농노 이런 말인데 이걸 사실 이제 농부들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베센 흑인을 블랙이라고 안 하고 니거 하듯이. 네, 맞습니다. 그죠? 약간 예, 그런 의미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특히 공식 석상에서 뭐 중국 근로자, 중국 사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Chinese peasant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좀 비하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미국 부통령에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례한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한심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벤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유세 기간에요. 네. 시골 출신인 자신이 성공해서 바로 이 백악관, 이 워싱턴 중심부까지 왔다 이렇게 성공 스토리 자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약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남의 흉만 보는 거라 자신 안 그러니까. 돌보고 벤스 부통령이 1984년생이고요. 올해 나이가 39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는 아니지만 네. 미국의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에 태어났습니다. 네. 오하이오에 있는 미들타운인데요. 사실은 시골 마을인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특히 그 빈곤한 노동자 집안 출신이고 부모가 이혼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병대 소속으로 이라크에 가서 해외 파병됐었고요. 그리고 네. 나서 예일대 로스쿨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캐피탈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성공하게 된 건데 소위 말해서 흑수저 출신인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서전도 있었거든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 힐빌리가 가난한 백인 노동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본인도 시골 출신이고 어렵게 살았는데 중국 사람에 대해서 중국 촌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뉘앙스가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도 네. 이거 좀 아이러니다. 본인도 시골 출신인데 왜 중국 사람들께 나쁘게 얘기를 하냐라고 한 건데요.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시골 출신이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공했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신의 엄마가 금주한 지 10년 됐다고 예. 기념 파티를 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어머니가 1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걸 기념하면서 가족 파티를 백악관에 열었다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 시국에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경제도 망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도 많이 수입을 하니까 네.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비싼 물건을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비싼 물건을 사야 되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미국은 당신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신 가족 전체가 불명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것 대단하지만 그러나 굳이 백악관에서 이 시국에 파티를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군요.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은 보복에 재보복 관세 부과하면서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안 싸우면 좀 서로 좋을 텐데 지금 뭐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중국도 맞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말하면 서로 보복 재보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뭐 미국이 말한 대로 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 측의 관세율이 104%가 되는 건데요. 네. 어쨌든 백악관 측은 현지 시각으로 9일 0시부터 이 모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시차가 13시간이거든요. 네. 미국 9일 날 0시니까 우리 시각으로 9일 오후 1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직접 부과가 됐는지 아직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미 백악관 측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1월달 취임했고요. 그때 처음에 이제 20% 관세를 부과했고 여기에다가 2일날 상호 관세 34% 부과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중국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상호 관세 34% 미국에 부과하겠다 밝혔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리는 거기서 50% 예. 또 부과하겠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20%, 34%, 50%다 더하면은 104%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킬링필드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네.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가자 지구에 지금 고물자가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음식도 연료도 의약품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말하면서 지금 공포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가 킬링필드가 돼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민간인들이 끊임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이 고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킬링필드는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정권이 자국민들을 학살한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건데 네네. 말 그대로 시신이 질비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는 가자지구에 지금 물자들을 넣고 있는데 이 물자들이 네. 사실 민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느라고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지 절대 민간인들에게 가는 구호물품을 막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란 여성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 성형수술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단순히 코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성형수술인데요. 이것 덕분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를 높이면 사회적 지위 올라간다? 네, 왜냐하면은 이란 여성들이 사실 그 페르시아 이목구비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눈도 네네, 크고 네. 그런데 문제는 코가 페르시아 코라 그래서 코 중간 부분 약간 이렇게 메브리코처럼? 네, 올라와 예, 있는 예. 게 이게 미용적으로 예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올라와 있는 콧대를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다듬는 겁니다. 예, 서양 예. 코처럼 예쁘게 매끈하게 다듬는 건데요. 한 20대 여성이 이 수술 받고 나서 직업이 모델인데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고 수입은 3배나 더 많아졌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미용적으로 이제 목적의 수술이 연간 26만 4천 건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 수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 여성들은 머리카락들을 가리는 보수적인 옷차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얼굴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테헤란의 주요 도시들은 조각 같은 코, 흠집잡도 없는 피부, 완벽한 치아 이런 것들을 광고 문구로 내세우면서 성형외과들이 성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보면은 코에 붕대를 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월 $100, 우리 돈으로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성형수술 비용은 코가 15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투자하고 나서라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수입이 좋아진다면 하겠다는 건데요. 네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꽤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이란에서는 요즘 코 성형수술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솜씨 좋은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닥터들이 귀가 쫑긋한 소식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한때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주의보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큰 논란을 빚었는데 근데 어제 이 주범에 대해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자, 집중력 향상시켜주는 음료라고 나눠졌는데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그 범행이 벌어진 일대 장소 외에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네네. 사건이죠. 이 사건 일당들은 2023년 4월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하면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음료를 받은 학생 중에 9명이 이 음료를 마셨고 이들 중에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집중력 높이는 음료라면서 메가 ADHD라는 상표가 붙은 마약 음료수를 건넸는데 교육열이 높은 이 지역의 특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대치동에서는 이 ADHD 치료제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각성제로 쓰이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네. 이 심리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당시 이 음료가 뭐 얼마나 퍼졌는지 또 그 음료에 마약 성분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는지 이런 게 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조사가 됐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당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고 네네. 이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습니다. 이 마약 음료에는 100ml당 필로폰 0.1g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실 이 마약 사범이 1회 필로폰 투약할 때 0.03g을 투약합니다. 네. 그 0.03g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이 그 음료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성장기 청소년들한테 마약 같은 중독성 약물을 준 건데요. 그걸 모르고 마신 청소년들은 정말 황당한 건데 또 그 부모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일당들이 어떤 걸 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굳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요. 궁금함을 자아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상태였습니다.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전화해서 자녀를 마약 투약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협박용이었다 이거죠. 일종의 신종 보이스피싱이었고 협박을 수단으로 한 보이스피싱 나아가서 예. 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혹시나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범행의 동기와 배경을 두고 역시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 주범에 대해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거의 살인 사건 뭐를 연상케 하는 중형인데 형량이 이렇게까지 높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건의 주범이 이모 씨인데 네. 이 주범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네.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 공범들에게 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제조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은신처에서 검거됐고 네. 그해 12월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 마약 음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던 또 다른 공범 김모 씨는 이미 징역 18년 확정된 상황이었고 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 씨도 역시 징역 10년이 확정돼 있었고 마약 공급책 박모 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도 이미 징역 7년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여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형까지.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예.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양형 기준상 다수 가중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조직적 범행이고 그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통상 이 경우에 양형위원회는 10년 이상의 징역,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도 권고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모 씨에게는 일부 감형 사유도 존재합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갈죄는 미수에 그쳤고 수사 협조에서 공범들을 명확히 특정해 수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수사 협조가 없었으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이 원심에 대해서 이 씨가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법리 오해도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이른바 퐁당 마약, 교묘하게 남에게 마약 투약하고 특히 그 대상이 청소년이어서 더 가중됐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일단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퐁당 마약에 당해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면 무고한 사람이 그냥 마약 중독에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 몰래 음식물에 마약을 넣어서 예. 먹게 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 범죄는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퐁당 마약 범죄는 2023년에 매달 관련 재판이 열릴 정도로 상당히 일반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퐁당 마약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데 2018년 마약 사범으로 검찰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이 모두 136명이었고 네. 이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의로 마약 범죄를 시작하게 된 여성이 전체의 12.5%에 달했습니다. 즉 최초 마약 투약은 이른바 퐁당 마약 유형이었고 그 네. 이후에 스스로 마약 사범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러 왔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실 이 퐁당 마약 범죄를 저지를 때는 마약을 상대방에게 투약하게 했으니 그 상대방이 상해를 입는다면 상해죄로 처벌 가능하고 보통 성범죄에 퐁당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성범죄로 처벌할 경우에도 심신 장애 상태를 의도적으로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 사유로 삼기도 하는데 이 타인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 유형을 크게 투약 단순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으로 나누고 있을 뿐 네. 타인에게 강제로 마약 투약을 하게 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에 여러모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킨 혐의에 대해 처벌 규정을 따로 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박성배 변호사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전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일단은 관련 법상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전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직자를 임용하기 위해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즉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는데 거부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기한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죠. 네.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정치적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이걸 송부 안 하면 그다음엔 다음 절차는 뭐 이게 대통령이 됐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건 임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스스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 목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그로부터 그 20일 내에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면 네. 최장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10일 이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경과 보고서 송부 여부와 불문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대통령목이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있고 임명 동의 절차가 있잖아요. 네네네. 임명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데 사실은 국회목 3명은 또 국회의 어떤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데 왜 법적으로 그렇게 다르게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까? 헌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공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직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즉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즉 장관은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인이 국회 선출, 3인이 대법원장 지명, 나아가 대통령이 그 6인과 더불어서 추가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네. 헌법재판소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각자의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돼 있는데 네. 국회가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합니다. 각자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들 스스로가 호선합니다. 즉 내부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지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도 않습니다. 헌법 이와 같이 별개로 규정하는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권력 분립의 원칙이 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굳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국회 스스로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각자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하는 공직자도 있고 단순히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는 그 직책 혹은 뭐 감사원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그 직책의 어떤 독립성, 그 기관의 독립성을 더 강조한 것 같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장관급 중에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장관들이 대부분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뭐 부적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금 더 뭐 보장하는 그런 취지인가요? 뭔가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과는 그 본질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가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 즉 국무위원들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제 장치는 보장되어야 하니 그게 국회 인사청문회군요. 인사청문회 절차를 보장하고 있고 다만 굳이 국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임명할 수 있는 길을 막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그것과 장관들과 왜 이쪽은 국회 임명 동의까지 거치고 이쪽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814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국민은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뉴스레터 K의 힘과 역할을 기대하면서 계속 애청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에서도 압승하길 기대합니다. 이런 고마운 말씀 주셨네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소란의 벚꽃이 내린다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꽃이 내린다 내 눈앞이